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해 창당한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시죠. 이낙연 전 총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실 5선 국회의원 하셨고 전남도지사 하시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선배님이세요. 기자도 하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 뽑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총리 시절이죠. 가깝기도 했고 여러 중요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더구나 이제 총리는 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사실은 총리 가운데 그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가장 의미 있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조금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예. 예, 그 사실은 총리님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진중하셔서 예. 좀 재미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문 전 대통령을 껄껄 웃게 하시는 그 몇 안 되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 최근에도 문 대통령 좀 소통하셨을까요? 작년 추석 연휴 첫날 뵙고 그 뒤로는 못 뵈었습니다. 가서 찾아뵈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셨어요. 그 사실 총리님이 팔도 막걸리 예. 굉장히 아끼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왜 또 갑자기 술 얘기를 하시나 이러실 텐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술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좀 위기 예, 상황이다라는 네. 얘기들을 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호남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호남 분들 만나면 주로 어떤 말씀들 하시나요? 참 답답해하시지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불만이 가장 높은 곳이 호남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네. 그래서인 건지 총리님께서 이제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은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또는 술집에서 만나는 분들 대체로 이런 얘기들 하세요. 왜 그런가 이거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깝깝할 것 같다. 이런 기분들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 것이 누적이 됐는데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느닷없이 선포해가지고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근데 본인만 빠진 게 아니라 국가도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네. 고통을 많이 느낀 상황이니까요. 그런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청산해야겠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이런 채로 대통령이 되겠다. 채로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네.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네.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도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정도로 여러 개 재판을 받는 분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을 지키고 살아온 수많은 국민들, 네. 작은 실수로 처벌받고 불이익까지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모두 바보가 되는 거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걸 그렇습니다. 보여준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것은 큰 불행이고요. 네.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도 대선 주자급에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명태균 스캔들 연루되신 분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지칭을 안 했고요. 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 있으려면 네. 자기들 손이 깨끗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지만 네.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 총리님께서 그 동반 청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신 나간 얘기다라고 네. 해서 조금 거친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또 총리님께서도 바로 누구 정신이 더 건강한지 국민께 여쭤보자라고 해서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엄중낙연이다라고 부르실 정도로 조금 진중하신 편이라 즉각적인 대응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이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과 저는 수십 년 동안 형님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네. 제 기자 시절부터.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형님답지도 않고 어른답지도 않게 저를 수없이 비방하고 네, 공격했죠. 근데 대꾸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아, 네. 네, 나라도 참아야지 했는데 이번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구나 어떤 그분이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그 김대중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다고 공언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되물었던 것은 DJ보다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분과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을 말하는 사람과 누구의 정신이 더 건강한지 국민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라고 권했죠. 네. 네. 그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잘못됐다고 그러면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잘못된 거죠. 네. 대통령으로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좌절감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의석이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민의힘은 3분의 1 조금 넘는 선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입법도 무리한 게 마구 들어오고 탄핵을 29번이나 네. 얘기를 하고 예산도 깎이는데 하필이면 액수보다는 더 기분 나쁜 그 삭제 방법 있잖아요. 네. 항목과 네,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 네. 매우 자극적인 방식이지요. 그렇게 해서 답답하게 느꼈겠지요. 그런다고 해서 비상계엄이냐? 그건 아니지요. 네. 바로 그 대응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지요. 바로 그 비상식성 때문에라도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법 리스크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감이랄까요, 평가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 걸까요? 그것은 두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나는 탈진실이라는 조류가 있어요. 탈진실. 네네. 몇 년 전에 옥스포드 사전에 새로운 단어로 공식 채택된 네.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 진실보다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탈진실이라고 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배경은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고요. 네. 또 하나는 진영주의의 심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편이면 도둑질해도 괜찮고 상대편이면 상식적인 말에도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심화되다 보니까 네. 도덕성이 마비된 거죠. 그런데 금년 1월 2일에 보도된 리서치뷰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네.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2가지씩을 골라주세요라는 물음에 우리 국민들의 응답이 1번이 국민통합, 국민통합. 30 몇 %고요. 2번이 준법 정신, 준법 정신.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치주의였으면 이게 네. 25% 2등. 3번이 도덕성, 이게 23%로 3등입니다. 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고민을 국민들이 그대로 공감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예. 통합, 법치, 도덕.
이 세 지금 가지를 요구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네. 예,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다. 국민들 자체가 네. 고민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한테 너무나 상식적인 걸 갈망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네. 네. 아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동의를 하는 게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고 그냥 좋고 싫음에 따라서 어떤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싶을 때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학자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마음속에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겠죠. 강한 갈망이 있다. 예, 네. 제발 통합 좀 해다오. 그리고 대통령부터 법 좀 지켜다오.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네. 1, 2, 3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주문이라고 봐야죠. 그 통합을 강조하셨던 이 DJ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 입문하셨잖아요. 이제 누구보다 DJ 정신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DJ 정신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행동하는 양심이죠. 행동하는 양심. 네. 양심만 갖고 행동하지 않아도 안 되고. 네.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DJ 이후의 정치에서는 양심이란 말도 사라졌어요.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어쩌면 요즘 정치인들은 양심이란 말을 두 마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마음이요? 양심. 아, 양심. 네. 아, 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다시 읽어보는데요. DJ께서 영국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을 내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젊은 후배들에겐가 하는 글이 있어요. 네. 예, 정치를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네. 먼저 이걸 결정해라.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원 배지를 붙이고 정치쟁이가 되려고 하는지. 정치쟁이가 되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지 이것부터 결정해라. 이것부터 결정해라. 더 다른 기묘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치하지 말라고 말하겠다. 명확하게 정치인에 갈 수 있는 길은 정치쟁이와 정치가가 있다. 이건 어쨌든 그 선택의 문제인데 네. 그 선택을 한 이후에 평가도 받는 것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총리님 정치 시작하실 때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따로 좀 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 공천 과정부터 네. 꽤 인연이 있었고요. 그 네. 이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 고향의 길 옆에서 네. DJ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영광 저희 고향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서경원 미륵부석 사건 이후에 아, 네. 거기에 유세어로 DJ가 오셨다가 저희 아버지는 이미 노쇠해서 유세장에 못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이 예. 그래,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DJ가 차 타고 나가시다가 누군가가 얘기해 주니까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직접 내리셔서 네,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낙연 기자는 참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랑이었어요.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네, 굉장한 극찬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야당 경력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위거든요. 나이도 위고 그래서 야당 경력 선배신데요. 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존칭을 안 썼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대로 옮기자면 김대중이가 우리 아들 칭찬하대 하는 그 기분으로 1년을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때 제가 도쿄 특파원이었는데. 도쿄 특파원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되기 11년 전에 11년 전에. 네, 출마 제안을 주셨어요. DJ가. 근데 그때 저는 도쿄 특파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제가 사양했죠.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11년 후에 그렇습니다. 다시 네.
제목으로 보셨나 보네요. 아니, 아니 이렇게 사실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민주당을 네. 총리님이 탈당을 하셔서 네. 제가 많이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일전에 한번 제가 총리님한테 듣기로 어머니가 네. 이렇게 민주당 이제 뭐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네네. 뭐 분당 사태 있을 때 네네. 멀리 봐라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어서 근데 갑자기 탈당을 하시길래 거의 한 24년 몸 담으시는 네. 곳인데 저렇게 나가실 정도의 판단을 하신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니 그런 판단을 하시게 할 정도로 총리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건 마음이 아파서 감정으로 움직였. 그런 건 것은 아니죠. 아니고요. 예. 그러나 민주당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우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 의견을 내면 곧바로 그냥 죽일 듯이 덤비니까요. 네. 그리고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고 보기에는 너무 잔인하게 섬뜩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주 숨이 넘어갈 정도였고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1년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네. 느닷없이 제가 정치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닌데 네. 제 제명 청원 예, 맞아요. 7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네. 당 지도부 누구도 말리지도 않았고요. 말리는 척도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긴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인가 보다. 그리고 DJ의 정신을 살리려면 네.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지 모르겠다. 는 생각을 했죠.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 1년 미국 유학하실 때 네. 강연 좀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소위 말해 이제 개딸이라고 네. 하는 극성 지지층들이 그 강연장에 찾아가서 네. 조금 소란을 피웠던 적도 네. 있지 않습니까? 강연장까지 와서 소란 피운 것은 베를린, 베를린 독일 독일에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네. 그 깨진 수박의 그림을 집어넣은 사진인가 그림을 집어넣은 현수막까지 들고 왔었죠. 그래요. 네. 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으로 지금 DJ 정신 놓고 지금 논란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관통하는 뭐 그 네. 정신이나 정책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우선 학술적으로 분류하는 건 지금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네. 네, 국제적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상대적인 개념이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왜 이 시기에 갑자기 그 말을 했을까? 왜 이 시기에? 네, 의도지요. 네. 정치인은 늘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기 쉬우니까요. 그건 선거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네, 우클릭을 더욱더 보강하는 네. 또 정당화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중도 보수라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중도 정당이라 그랬대요. 네, 바로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일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것. 네. 그래서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오락가락한다. 네, 그리고 행태.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중도 보수냐 중도냐 이것보다는 네. 왜 오락가락하느냐. 그리고 왜 당내 민주주의를 이렇게 봉쇄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게 오락가락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다. 소위 말해 이제 약간 실용주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나 여기저기 세금은 깎아주겠다 하면서 또 네. 돈은 풀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정당도 좋고 중도 보수도 좋은데 전체가 네. 정합성을 갖도록 다듬어 가지고 네. 얘기를 해주면 네.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논리상 설득이 되게. 그때 필요한 얘기를 꺼내니까 네. 노총에 가면 또 우클릭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러고요. 네. 그리고 중도 보수라 그러고 그럼 뭐 어떻게 종잡아야 돼요. 네, 그런 것이 조금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작년 7월쯤인데 그 새누리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네. 총리님 이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올 가을이나 겨울에 혁명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딱 맞았단 말이에요. 네. 당시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건가요? 예측보다는 듣고 있었죠. 듣고 있었다. 네, 5월쯤이었을 텐데 어느 분으로부터 대통령 주변에서 계엄 얘기가 나온다. 처음에는 에이 하고 웃어버렸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냥 한 귀로 흘렸는데 같은 분한테 며칠 뒤에 또 들었어요. 그래서 믿기지는 않지만 굉장히 찜찜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막 충돌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네. 좀 절제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절제가 안 되고 네. 끝내 파국까지 갔죠. 이 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서 이제 으로 발탁됐을 당시 총리셨잖아요. 그때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는 거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뭐 내놓고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네.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우선은 패거리 짓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다시 그런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칼을 들이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청와대는 이미 기울어 있었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그러면 검찰의 요직 가운데 네. 한 7개 정도가 있다고 치면 그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겠다. 는 것이었는데 네.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냥 윤석열 사단으로 거의 인사가 끝나가서 겨우 한 자리 정도 견제할 만한 사람이 그 인사된 적이 있었죠.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게 대통령은 설명을 하셨죠. 나중에.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에 씌운 것처럼 그 분위기가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 결과 이제 3월 중순쯤 나올 거로 네네. 보이는데 사실 이게 좀 사법부 영역이라서 여쭤보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그 상식적인 선에서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뭐 인용될 걸로 봅니다. 당연히 될 걸로 본다. 네, 기각돼도 답답하죠.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각돼도 답답하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탄핵 찬반 여론이 지금 너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엄청 혼란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전직 국무총리로서 여당, 야당, 정치인들에게 두루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떠겠습니까?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몇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는 어느 쪽인가는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숙명인데 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더라도 시비를 덜 받게 했어야 돼요. 그러려면 외형적인 완벽성, 네. 우선 절차를 잘 지킨다거나 증인 채택에서 뒷소리가 안 나오게 한다든가 또는 시간의 배정에서 또 불만이 없게 한다든가 네. 하는 외형적으로 네. 완벽해야 되는데 외형이 너무 허술하게 수많은 문제를 남겼잖아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내용까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도 그랬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논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죠. 그 오해 점에서 살만한 점을 좀. 네네. 그 트집 잡힐 일을 많이 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야당은 제가 말한다고 그대로 되겠습니까마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탄핵은 헌재 네. 헌법재판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이제는 좀 사후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외 위기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이 아니고 겨우 우리가 한 가지 믿었던 게 반도체였는데 이것마저도 중요 기술을 모두 중국한테 추월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못 잡더라도 국가는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가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권력 잡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위기 아닙니까? 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지금 아무도 통화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도 지금 상당히 되게 어려운 네. 상황인데 그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대화 상대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국무총리가 네. 미국 통이신데 네. 거기마저도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답답한 상황이기는 네. 한데 이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1기 때 이제 같이 이제 카운터파트였는데 뭐 대북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성과를 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트럼프 정부 때문에 힘들었던 네. 적이 좀 많았거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총리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삼권 분립을 놓고 보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인데 뭐 대통령실을 이제 행정부의 영역에 넣으면 사실은 이 세 영역이 다 망가졌죠. 네, 그래서 총체적 위기지요. 네. 네.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운영이 제대로 돼야 국민들의 삶이 안정이 되는데 네. 지금 국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양쪽도 다 네.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삼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모두 다 헌법기관들인데 네. 헌법기관끼리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내전이죠. 사실상의 지금 게다가 내전 상황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게다가 국민들은 전례 없이 분열돼 있고요. 네. 네. 사실은 대통령은 뭐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뭐 지지 세력은 다를 수 있으나 모두의 대통령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다 그냥 나눠서 네. 네 편 네 편이 돼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총리님 한 주먹의 힘이라도 국가 위에 보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보탤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이 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만약에 조기 대선 상황이 열린다면 지난번처럼 출사표를 던지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대통령만 국가에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럼요, 그건. 네. 네, 그러나 무엇이 국가의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안의 하나로서 동반청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동반청산 얘기하는 게 제가 수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로 국가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네. 아직은 뭐 어디에 기울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기는 어려운 네.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총리님 말씀 주신 게 7공화국 필요성을 좀 말씀해 네.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기 대선이랑 함께 개헌 국민투표 주장을 하셨는데 가뜩이나 이제 대선을 치르면 이런 개헌 문제가 해결되기도 좀 어려운데 지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기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치적으로 결심만 된다면 가능하지요. 헌법에 나와 있는 네. 그 개헌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네. 가장 짧게 가면 120일이면 됩니다. 아, 120일이면 60, 됩니다. 30 무슨 공고기간이 어떻고 하는 거. 네, 네. 그렇게 해서 대선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짐을 그대로 끌어안고 계속하는 것 네. 이것보다는. 근데 정 그게 안 된다면 네. 차기 정부를 과도 정부로 합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차기 총선까지 2028년 총선까지 개헌을 완료하고 네.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고 검정부는 물러난다. 네. 3년 시한부 과도 정부로 합의하자. 3년 시한부
정부로 합의를 하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개헌은 마음 먹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 분위기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제 워낙 그 현란하게 변신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만약 상황이 변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러나 개헌을 통해서 네. 본인에 대한 국민 절반쯤의 우려, 네. 반감 이런 걸 조금 완화시키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약간 더 국민을 위하는 모습일 거로.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들께 상당한 정도의 비호감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에게 지금 같은 제왕적 권력을 다 주고 네. 국회도 192석이나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포비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완화하는 게 본인한테 플러스죠. 그걸 그대로 안고 어떻게 가요? 그러면. 안 그러면 아마도 취임식 날부터 취임식장 바깥에서 시위가 나올지 모르지요. 더구나 사법 리스크도 이대로 두고 재판 중지될 거다라고 공언해놓고 네. 그러면 취임부터 대통령 당선된 그날부터 정통성 시비를 받게 될 텐데요. 이게 지금 국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총리님이 힘을 보태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대선 출마 자체는 이제 그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사실 선거는 뭐 49대 51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영 간에 좀 합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선거 되면. 그러면 야권 통합 얘기 나올 텐데 총리님도 민주당과 함께 통합하는 가능성은 열어두신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작년부터 쭉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민주 세력이 재편돼야 한다. 네. 그때 우리는 작은 씨앗이라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심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나 국가 리스크가 없는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하는 데도 좋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는 데도 좋고 민주 세력 재편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호남에서 새 지도자를 뽑아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쉬울 것만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건이 되면 함께 미랄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하고 다른 거죠. 예.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벌써 이제 총리님도 함께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보면 뭐 물론 지금은 당이 달라서일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총리님께도 만나자는 다른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안아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오면 그래도 한번 만나주실 그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분도 그 말씀하기 며칠 전에는 또 다른 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통합으로 포장돼 있지만 상당한 문제가 지금 내재돼 있다고 느껴요. 어떤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비명 행사 공천에 가장 나빴던 게 박용진 의원 경우였을 거예요. 3번이나 이상한 시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갑자기 룰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규칙까지.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나빴다 뿐만 아니라 불법성의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지요. 경선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게 옳으냐, 합법적이냐 하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을 묻어두고 가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민주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악연을 털었다고 하던데 그게 개인적인 인연의 문제인가요?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통합이다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던데 그러면 그 과정의 잘못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가 맨날 이렇게 퇴보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안 좋은 선례가 남게 되면 아니 안 좋은 선례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것을 아무도 정리하지 않고 네. 통합이니까 다 묻어두고 가자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네. 국민 통합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들 전부 문제 삼지 않겠네요? 그러면 검찰이 필요 없겠네요? 그 법치주의가 잘 되나요? 왜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죠? 네. 음.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으면서 저도 박용진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뭐 이 악연을 털었을지 몰라도 그 사건 자체는 하나의 그 민주당 내에서 있는 상징적인 어떤 공적인 사례일 네,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 뭐 해법 이런 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 아니 정치라는 게 만능인 것은 아니잖아요. 네. 모든 것을 얼버무리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치를 바라나요? 그러니까 그냥 사법 리스크 이대로 끌고 가도 좋다는 그런 네.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나요?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얼버무리는 거다.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앞으로도 그러겠네요. 그건 어느 한 개인에게는 그게 미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네. 그게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뭐 이 부분은 조금 깊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요? 정의를 위한 정치인가요? 개인을 위한 정치인가요? 모두 정치인들이 어쨌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글쎄요. 그럼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에 대해서는 자문을 좀 해봐야 되겠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같은 진영이더라도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재판받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리님이 소추와 재판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이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소추란 말이 헌법에 두 군데 나와요. 84조는 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네. 그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해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면제된다, 예. 정지된다라는 얘기인데 65조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면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은 탄핵 소추는 국회에다 주지만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다 맡겼잖아요. 그건 소추와 재판이 분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모든 법 해석에서 일관되게 통용되는 대원칙은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니까 형사상 소추도 면제한다라는 건 특혜거든요. 특혜다. 특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네. 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의 정신이 그래요. 네. 네. 이게 2017년 대선 앞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야 입장이 지금 완전 180도 바뀌었죠. 달라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제논의 물대기식 개성인가? 그렇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대법원 판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시비가 있었죠. 네. 있었는데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이 재판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논거는 네. 이유는 특혜는 제한돼야 한다.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 제일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인가 했던 분은 네, 송영길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재판도 면제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이 서로 지금 서로 지금 주장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처지에 따라서 마구 말을 바꾸니까 정치가 신뢰를 못 받는 것이죠. 손해 보더라도 일관돼야죠. 그리고 2017년에 홍준표 후보나 지금의 이재명 대표나 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을 거다. 그게 무슨 자랑인가요? 국민들한테 절망감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하는가요? 미안하지 않는가요? 왜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대법원 선거법 판결 5월까지 안 나올 거다. 그게 자랑인가요? 근데 과거에는요, 정치권이 여야가 막 싸우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원로들이 나서서라도 뭐 준엄하게 꾸짖다든가 아니면 좀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뭐 지금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시고 이제 지적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이건 왜 그래도 그런 걸까요? 모처럼 헌정회가 요즘 많이 움직이고 있죠. 요새 개헌 관련해서 많이 그동안에 움직이고 수십 년 동안 헌정회가 있는가 마는가 했었는데 네. 요즘 많이 개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니까요. 이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거는 왜일까요? 사실은 정치인이 권력도 있지만 권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권력이 없어도 권위가 있다 보면 말에 힘도 실리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이제 허물어진 거지요. 네. 그것은 현역들의 태도에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원로들은 설당이 없지요. 원로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경험에 대한 존중. 네, 그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정치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 대표가 이제 2심 판결이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까요? 우선 본인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본인은 유죄가 안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시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좀 안 맞지요? 본인은 출마를 강행하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요? 네. 단지 이제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큰 관건이겠죠. 네. 네, 여론에는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주면 그것이 민주당한테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네.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면 3심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뭐 과거나 현재에 대한 평가, 그다음 대선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제 좀 투표를 한다라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총리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그 리스크를 국민이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 리스크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국민이 표심으로 평가해야 할 일인가요? 최종적으로는요. 최종적으로는. 네. 법원이 진작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둘렀더라면 그 무거운 숙제를 국민들이 떠안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네, 법원마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법관 매수 의혹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얼버무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법원 정사가 시위대 공격을 받는 일도 생기고 헌재 소장 대행 집 앞에 시위가 벌어지고 네네 최악의 상태가 됐는데 사법부의 사정 또는 회색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가지고는 법치주의가 되겠습니까? 법치주의 없는 곳에 사법부는 그냥 세속적인 권력일 뿐이죠. 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국민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 재판 관련해서도 과하게 그렇게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해서도 결국은 유죄로 나온 게 많지 않다. 과하다. 정치적 그 소위 말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압박? 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아니 한번 봅시다. 네. 대북 송금은 당시에 부지사를 했던 분이 징역
7년 몇 개월인가 2심 판결을 받았죠. 네, 이화영 부지사. 네. 그런데도 뭐가 무리인가요? 또 하나는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 그 측근이라고 공인된 분이 징역 5년 얼마인가를 받았죠. 네.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로비스트가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 징역 5년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는 결백하다? 그건 좀 상식에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진영에 합리화다. 그건 좀 이상하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기소된 혐의가 11개고요. 그중에 4개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치의 도리로서 네. 그걸 국민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는 어쨌든 그런 뭐 도덕적인 부분이든 사법적인 부분이든 자질이든 이런 거에서 월등한 그 높은 그 평가의 잣대를 좀 대야 된다라고 보시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왜냐하면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내 뒷모습을 내가 지나가고는 뒤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런 그냥 사적인 그런 동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 오는 대선에서 지도자의 역할 중에 가장 필요한 덕목 하나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아까 개인적인 덕목, 네. 그건 아까 국민들이 말씀하신 통합, 법치, 준법, 도덕성. 네.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다시 베이스 기본으로 바닥으로. 돌아간 것이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위기의 극복, 국민 분열의 수습 이 두 가지죠. 네. 국가위기의 극복 말씀 주셨는데 이제 새미래민주당 창당 1주년이에요. 이 국가위기의 극복의 역할을 새미래민주당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1주년 총리님이 창당하신 당이니까요. 네, 그런 셈이죠. 예,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어려운 시기였죠. 네. 지금 같은 극단적인 양당으로는 국가 위기가 올 겁니다. 라고 많이 외쳤는데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틀린 말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네. 네. 당시 코페르니쿠스가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건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맞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반청산을 말하고 있지만 만약 저희가 없었더라면 정치권에서 아무도 그 말 안 했을 거예요. 왜? 양편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말을 하겠어요. 전부 다 저쪽이 죽어야 한다고만 말했지. 내 편 말은 다 맞다. 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다.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새미래민주당이 그 현역 의원이 안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국회에서 원외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어려움도 많고. 네. 이 난제를 어떻게 안고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설령 5명이 있었다 한들 뭐가 많이 달라졌겠어요? 네. 네. 10명이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리고 국회가 지금 상식에 입각해서 의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몹시 춥고 외롭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 이 정당에서 놓고 보면 제3정당이 존재하고 역할을 하고 하는 게 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총리님한테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국민들한테 이 제3정당이 설득력을 좀 못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OX
그 OX 문제에 너무 익숙해지게 됐죠. 네. 네, 아. 그게 쉽고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일로 삼김 시대, 네. 사당 체제일 때 국회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갔어요. 아, 네. 합의 처리가 가장 많았고요. 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김재순 의장께서 네. 황금 분할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사당 체제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 시절에 그때도 합의 처리가 많았어요. 아, 네. 네네네. 네. 왜냐하면 안건을 처리하려면 제3 또는 제4당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대화 타협이 의무화되는 거죠. 아. 대화 타협이. 네네. 그런데 지금 양당제는 어느 쪽인가는 과반 의석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반 의석 가지면 힘자랑을 하고 싶고, 이 힘이 넘쳐나면 주체를 못하는 게 사춘기 소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을 폭주하지 못하게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다당제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제3정당이 어떤 그런 견제장치를 해줄 수 있는. 그래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비로소 네.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생결단의 정치 가지고는 결단 나는 건 국가고 국민이에요. 네. 과거에는 가령 상임위 배분 같은 경우도 한쪽이 다 가지고 가는 경우 없었고, 그리고 뭐 지금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없어서, 아, 이게 과연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뀐 걸까? 과연 이게 뭘까? 아니면은 현재 집권한 야당의 기조가 이런 걸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정당이 있어서 그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조정자 역할을 좀 하는 게 좀 약화됐던 것도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양당제가 있는 한 투쟁이 격렬해지는 것은 피하기가 어렵지요. 그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배분한 것은 13대 국회가 처음입니다. 13대 국회.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이 제1당이 됐을 때, 네. 제1야당이 됐을 때, 그게 사실은 저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네. 제가 어느 날 그쪽을 출입하는 기자였는데 네. 그 김대중 총재께 여쭈어봤어요.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무슨 말이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여소야대면 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회의장을 내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국회의장을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시간을 좀 줘. 이러시더라고요. 네. 몇 시간 뒤에 비서실장 통해서 저한테 답이 왔어요. 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게 양보한다. 부의장은 원내 2, 3당이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로 배분한다. 이 안을 그분이 내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신문에 그걸 썼는데 일면에 5단짜리 특종이었죠. 국회의장 제1당의 양복키로. 근데 많은 기자들이 이게 왜 뉴스지 이래요. 여소야대를 처음 겪었거든요. 아, 그때가 처음이라. 당연히 국회의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왜 뉴스지? 아니 그렇지 않나 여소야대인데 지금 야당이 의장을 여당한테 양보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뉴스지. 그렇죠. 그랬더니 맞네. 그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13대 때 그렇습니다. 출입을 하셨어요? 네, 88년. 87년에 대선이 있었고 88년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정말로 저희 언론계에서는 대선배시네요. 아니 그것보다 그때가 제가 한 10년 차쯤 됐을 때니까. 아, 네. 아니 지금은 이제 뭐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치인이신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저희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네네네. 드릴게요. 이낙연 총리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지금은 굴레다. 굴레다. 때로는 벗고 싶다. 그러나 굴레가 있어서 이렇게 기대면서 일할 수 있었다. 네.
굴레라는 말씀 들으면서 그만큼 이 정치를 하는 역할에 대한 무게감을 굉장히 수많은 제약이 따르지요. 네, 절제해야 되고요. 책임감을 느끼신다라는 네. 이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낙연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이 정치 굴레가 어떻게 벗어질지 네. 저희 나는 정치이다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긴 시간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예.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요. 예. 지금까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